안녕하세요. 송유근입니다. 제가 여기 주황색 두 글자가 왜 제가 저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를 좀 안내드리고, 그래서 과정 속에서 애기들한테 공부에 대한 좀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비고3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겨울방학 때. 지금 나한테 맞는 게 수시일까 정시일까 이런 걸 하는데, 어찌됐든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 먼저 1차적으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시가 학생부를 쓰든 논술을 쓰든 6장을 쓰긴 씁니다. 정시 3장이 있고, 근데 이제 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조금 경쟁력이 약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느껴보면 수시 경쟁력이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될 것 같은데 지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있는 거죠. 네. 내신도 그닥이고 논술을 뭐 글을 잘 쓰지도 않고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번 겨울방학 2달은 그래도 어쨌든 9장을 쓰긴 써야 돼요. 6개, 정시로라고 말은 하지만 수시 6장을 다 쓰긴 써요. 그래서 어찌됐든 9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기회로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냐, 우리 애기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능 최저 이 4글자를 갖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4글자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시기에 겨울방학 앞두고 우리 애한테 이 수능 체제를 이용해서 수시 6장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보다는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시니까 제가 어머님 자주 보는 거 이렇게 참조해 보면 이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인서울도 이제 수시에서 최저가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 다 수능 체제를 얘기해요, 대부분. 예. 그래서 수능 체제라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남학생은 인천에 있는 애인데 내신이 1.2거든요. 최저만 맞추면 약대를 갖다 무조건 가는 애예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춰요. 근데 1.2가 된다라는 건 엄청 성실한 애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성실한 애가 최저를 못 맞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 밖으로 그런 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네가 내신이 1점대인데 못 믿겠다, 내가 네의 내신을. 그래서 수능 성적을 좀 내봐라. 이게 수능 최저의 취지인데, 따라서 우리 애기가 만약에 현재 경쟁력이 이 정도야. 근데 겨울방학 때 한 2과목을 열심히 해. 그래서 아까 뭐 도장 깨기처럼 그걸 끝냈어. 그러면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갑니다. 하나를 더 잘하면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 고집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에 집중해도 쉽지가 않다. 어떻게 이것까지 신경을 쓰냐. 난 어차피 이쪽이 가능성이 약하다. 아까 출발점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올릴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이걸 쓰게 돼 있어. 그럴 거면 포기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올리자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별게 없어요. 수시에 대한 경쟁력을 올리다 보면 정시는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따라서 난 수시 경쟁력이 뭐 내신이 좀 약해. 논술에 대한 재능이 내가 약해. 그랬을 때 어찌됐든 그 약함을 수능 2과목으로 조금 더 커버하고 수능 3과목 커버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정시가 됩니다. 갑자기 고대 같은 경우가 4, 8이잖아요. 최저를 준비하는 과정이 저절로 정시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준비하면 수시하고 정시의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된다. 이걸 먼저 좀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현장에서 보다 보면 이 말을 내가 좀 미리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 체제를 준비할 때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이런 거죠. 애기들은 이렇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발전은 인생이든 공부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발전은 전부 다 계단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애들은 지가 노력을 하면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는 여기 있을 줄 아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기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수험생은 애기예요. 아무리 고3이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은 되게 어른 같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발전의 구간이 길어지면 못 버티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발전의 구간을 짧게 줘야 돼요. 제가 말한 안정적인이라는 건 이런 거죠. 노력을 했을 때 가시적인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냐, 이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이란 말은 노력하면 결과가 빨리 나온다. 그리고 그 결과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머님한테 어떤 샘플을 드릴까 해보면 이 학생이 내신이 2점대인데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마지막 2달 열심히 해서 어찌됐든 지 내신보다는 훨씬 좋은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지가 판단을 잘한 거지. 왜? 나한테 시간은 2달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떤 과목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는 영어 1을 찍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쉬워요. 어머님이 생각한 것보다 100배 쉽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스탐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갖다가 지켜내야 돼요. 어찌됐든. 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숫자적인 관점에서 봐도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난이도의 변화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2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자애는 수학을 너무 잘해. 곰같이 생겼는데 누가 봐도 이과형이에요. 그러면 수학이 모의고사가 거의
1등급, 그중에서도 100분위가 99에 가까운 애야. 그럼 걔는 내신이 저질이거든요. 국어 수학을 못하니까. 근데 걔가 조금만 일찍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 걔는 수리 논술로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수학은 1인데 국어하고 영어가 4등급이야.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량의 반도 안 됩니다, 영어는. 제가 봤을 땐 반의 반이에요. 게다가 무서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고등학생이 힘든 건 뭐예요? 재수생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재수생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목을 갖다 우선적으로 고를 때 기준점은 쉽게 점수가 나와야 된다. 점수가 쉽게 나올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결과가. 근데 왜 변해요? 재수생의 유입 때문에 변한다고. 근데 6월 달에 들어오고 9월 달에 들어와도 나는 변하지 않아. 왜? 절대평가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영어에 대해서. 근데 왜 못할까요? 이 말씀을 갖다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영어는 이런 숫자적인 관점에서 1등급을 받기가 되게 쉽다. 두 번째, 재수생 때문에 변화가 없다. 이걸 잡는 거죠. 한 번 올려놓으면 오래 간다. 근데 왜 못할까? 이 두 개 때문에. 1학년 시험지하고 2학년씩 아예 달라요. 이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애기들한테. 안 그럼 이걸 6월 달에 알아요. 그럼 너무 늦어버려, 치료 시기가. 우선 설명드려볼게요. 2학년 모의고사는 1등급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웬만큼 하면 1등급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중에서 3분의 2가 가짜 점수예요. 즉 3학년 3월 달에 딱 보면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를 갖다 제가 지문하고 선택지 관점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선택지가 이렇게 생겼고, 우선 첫 번째, 전통적인 방식인데 단어가 완전 바뀝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1등급의 비율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 17%가 나오든 23%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영어가 1등급 비율이 몇 프로냐가 계속 이슈가 되거든요. 따라서 무조건 난이도를 조정을 합니다. 성격이 좋다가 1학년 때 나오거든요. 3학년이 되면 인품이 훌륭하다로 바뀌어요. 얼굴이 잘생겼다가 외모가 준수하다, 춥다서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거의 무조건. 근데 애기들한테 이걸 아는 애한테 같이 외라 그러면 절대 안 해요. 그냥 오늘만 사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3학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안 하고 버티는 거야. 우선 여기서 3분의 1 정도가 무너집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여기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대평가 때 우리 애가 노력을 해도 영어는 1이 안 나왔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평가에서는 이걸 극복할 수는 있지만 이 어려움이 3학년 때 등장한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제가 문장을 3개를 드려볼게요.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어머니도 느끼라고.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느 누구든 어릴 때 독서량이나 언어 능력하고 무관없이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은 속도로. 근데 2학년 때문에 이게 약간 불편해집니다. 살짝. 그럼 여기서 약간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이게 많이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전부 다 70분의 1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기가 수능 끝나고 나서 막 엄마들 그런 얘기 하다고 최종반에 가보면 우리 애가 점수가 기복을 쓰는데 해필이면 수능 날 제일 낮은 점수가 나왔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출제자는 아주 이게 기술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적으로 점점 문장이 불편했어. 한 문장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10분이 부족해져요. 근데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70분 안에 읽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초록색 문장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건 빨리 읽어야 된다는 뜻이 돼요. 자, 이거 18글자잖아요. 빨리 읽어보세요. 그럼 2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이 초록색 18글자를 빨리 읽으면 2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뭘까요, 그게? 이 초록색 18글자를 좀 빠르게 읽었어, 속도감 있게. 그럼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요? 무죄가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세 문장이 모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전부 다 송유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못생겼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긍정적 가치 판단처럼 느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애매하게 하는 애들은 분명히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걸 플러스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읽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오답에 다 걸려버려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택지가 또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질문은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송유근의 고향은 어딜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가짜 1등급이 너무 많다니까. 얘는 정확한 지식이 아닌데 맞아버려요. 왜? 문제는 이런데 선택지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럼 나를 모르더라도 5번을 고르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3학년 때는 문제가 똑같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고 이건 쉽고 이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 밖으로 1, 2학년에. 그러니까 송유근의 고향은 순천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나 이 문제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맞추고 이건 틀리는 거죠.
즉 얘는 몰랐던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 지식이 세모가 너무 많아요. 지식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모가 1, 2학년 때는 선택지가 쉽기 때문에 이 세모가 파란색의 결과로 나타나요. 근데 3학년 때 매력적인 오답이 나타나면 이 세모가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1월달, 2월달에 반드시 우리 애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6월달에 점수가 떨어졌다고 우겨버려요. 그럼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죠. 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시험지의 가장 큰 변화는 지문에서 단어가 어려워지고 언어 능력을 묻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 부족이 나타나게 되고 선택지에서 매력적인 오답이 등장한다. 그래서 점수가 3분의 2는 가짜 점수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난이도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거의 퐁당퐁당해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어렵게 나올 때고 파란색이 쉽게 나올 때거든요. 거의 퐁당퐁당해요. 보세요. 여기는 16%가 1등급이에요. 금년에는 1등급이 1%까지 떨어졌어요. 난이도를 아무도 예상을 못해. 어느 누구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건 수시하고 정시의 경쟁력을 다 올려준다. 근데 확률로 보나 재수생으로 보나 영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변화가 너무 세다, 난이도. 그래서 안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팜플렛을 이제 보셨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저하게 개인과의 효과가 나야 돼요. 학원도 다 경쟁이에요. 네. 강의 아무리 잘해봤자 안 돼. 개인과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매일이고 여기가 매주고 여기가 매달 스텝 1, 스텝 2, 스텝 3인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것 같잖아요. 단어, 문법, 독해 숙제를 매일 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해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읽는 능력이 좋아져요. 영어를 보고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절대로 얘들은 계획을 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거의 단언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제가 볼 땐 계획이라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모든 애들이 서울대 의대를 노리는 게 아니니까 자기 목표 대학을 기준으로 붙은 애는 여기 있고 떨어지는 애는 여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붙은 애는 여기 있고 떨어지는 애는 여기 있어요. 과목당 하나 더 맞으면 붙는 거고 하나 틀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하고 얘의 차이는 얘는 합격이고 얘는 불합격인데 그게 1시간에 1분씩 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계획을 짜잖아요? 그럼 멋지게 짜. 계획을 멋지게 짜면 어떻게 돼요?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생각이 많아져. 큰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극복. 이렇게 하고 나서 더 멋진 계획을 들고 와요. 왜? 그 슬럼프를 또 이겨내야 되니까, 만회해야 되니까. 이 악순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건 계획에 대한 건 전문성의 영역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들은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공부는 지가 하는 거야. 대신 이 공부를 가둬버리는 거죠. 뭐에? 지한테 맞는 계획을 주고 그냥 검사를 해주는 거야. 요 두 개가 앞뒤에서 가둬버리면 돼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짜지 마. 제가 다 짜줘요. 그래서 12월 2일 날 눈을 떴다. 단어 뭐하고 문법 뭐하고 독해 뭐하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긴 단어가 2개잖아요. 왜 그래? 단어를 잘하는 애는 2권 하고 못하는 애는 기본 단어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별화. 자기한테 맞게. 그러니까 제가 사교육에 있으니까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요. 야, 이제 근처에 있으면 저한테 보내겠지만 멀리 있는 애도 어떻게 해? 그럼 제가 말하죠. 학원의 선택의 기준은 그냥 간단한 거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할 일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이런 건 조언도 아니에요. 그런 말도 해줄 필요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가 없으면 열심히 해라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가 없는데 걸어라 이런 거야. 지도가 없는데 걸으면 어떡해? 근데 가만히 있으면 겁나니까 걷는 거죠. 애기들은 사람으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학생으로서는 저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믿으면 안 돼요. 계획을 줬다고 해서 얘가 열심히 할 거다 아니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모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검사가 붙어야 돼요. 그럼 오자마자 무조건 제가 시험지를 준비해놓고 바로 검사를 봅니다. 단어, 문법, 독해를. 그리고 나서 밖에서 조교가 채점한 동안 전 수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끝나기 전에 이 시험지가 저한테 오죠. 그럼 제가 애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아주 잔인한 표정으로 제가 피드백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제가 이번 설명의 핵심인데 저는 이게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아니 네가 단어 독해 열심히 해서 읽을 수 있으면 끝이지 않냐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계획표에 줬어. 검사까지 완벽하게 해줬어. 그러면 읽는 능력이 늘었잖아요. 영어를 보면 읽을 수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뭔 말이냐면 아예 저질 말고 막 5등급 이런 애들은 읽지를 못하니까 문제인데 우리 애가 웬만큼 읽을 수 있어. 제가 독해 수업을 할 때 독해 상위권 애들 모아놓고 수업을 했어. 읽는 능력이 똑같아. 모의고사를 봤어. 그 반에서도 70점하고 100점이 갈라져요. 읽는 능력은 똑같은데 점수가 30점이 갈라지는 거야. 즉 점수의 안정성이 있고 없고가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점수의 안정성이 있냐 없냐가 읽는 능력이 없으면 이쪽, 있으면 이쪽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독해 수업을 해보니까. 읽는 능력은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푹 떨어져 버린 애들의 특징. 읽는데 무엇을 읽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단어가 2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10개를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뒤지게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이 텍스트를 다 눈으로 보지 않고 이것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나면 이런 식이 돼야 돼. 중요한 정보가 머리에 팍 남아야 된다고. 근데 단어를 200개를 다 읽어. 그럼 어떻게 돼요? 느려지고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요.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읽으면 독해력이 똑같은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 5번 이렇게 돼요. 얘는 1번 괜찮고 3번 괜찮고 5번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또 읽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시간 부족에 걸리는 거예요. 100% 아예 공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텝 2가 그래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스텝 1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강사로서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스텝 2가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읽는 게 똑같지만 시험이 어려울 때 얘들은 못 버틴다. 왜?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읽으니까 느리고 부정확해지니까. 그럼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텝 2가 나온 거죠. 스텝 2는 뭐냐면 이 중간 부분인데 중요한 정보를 찾는 능력을 올려줍니다. 아예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EBS 강의나 이런 걸 갖다가 지방에 있는 제 친구들이 들어볼까라고 할 때 제가 비추하는 건 뭐냐면 스텝 1하고 스텝 2를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주면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이건 불가능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독해하고 문제풀이 수업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 정보를 찾는 작업을 별도로 분리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 단어 독해를 열심히는 해야 돼. 매일 꼬박꼬박 계획표대로. 단 일주일에 문제풀이 수업이라는 즉 중요 정보를 찾는 별도의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읽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무엇을 읽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 독해 수업하고 문제풀이 수업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독해 수업은 지문에 문장이 8개가 있다. 그럼 이걸 갖다 한 지문을 갖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문장 하나를 놓고 제가 모든 정보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야 문장 연결사 찾아봐. 본동사 찾아봐. 보조동사 찾아봐. 수식어 정리해봐. 자 그러면 왼쪽은 주어고 오른쪽엔 목적어 보호가 남을 거야. 그럼 해석이 이렇게 기계처럼 되겠지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이렇게 하면 읽는 능력이 엄청 좋아져요. 단 중요한 정보를 찾는 능력은 이거하고 아주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단 중요한 정보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단 중요한 정보만. 그래서 제 문제풀이 수업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문제풀이 수업의 화면이에요.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뭘 비교하는 거야? 자, 너 읽을 줄 알잖아. 왜? 내가 검사했으니까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번쩍이는 것만 맞춰보죠 이거죠. 번쩍이는 것만. 자, 여기서 버 때문에 번쩍했지? 자, 여기서 for example 때문에 번쩍했지? 자, 버 때문에 번쩍했지? while 때문에 번쩍했지? 자, 여기서 버하고 콜론 때문에 번쩍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어요. 강사로서 제가 15년을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문제를 풀어봤어. 그리고 내가 독해로 다 풀었어.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다 찾았어. 근데 애들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 왜? 애들은 강사가 아니잖아요. 하루에 영어 2시간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수험생이. 그러면 수험생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산에서 보물찾기를 할 때 열심히 찾겠다 이러면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페인트가 칠해진 바위를 찾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선생들은 보물을 숨길 때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보물을 찾을 거야. 열심히 찾을 거야가 아니야.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진 바위를 찾을 거야. 이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식화가 돼 있고 지금 제가 드린 브로셔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중요 정보의 시그널들이에요. 이게 20페이지고 30분 강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걸로 증명만 해주는 거예요. 네. 혹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일을 따로 문의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네. 그럼 제가 수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요? 지가 먼저 약속된 방식으로 지가 검정펜으로 풀어요. 수업은 듣는 게 아니고 비교해야 돼요. 수업은 강의는 듣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가 먼저 검정펜으로 풀고 저하고 비교해서 틀린 건 빨간 펜으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황색 6개를 다 틀린 애가 있고
2개 틀린 애가 있고 1개 틀린 애가 있고 1개를 틀렸어도 이 벗을 틀렸냐, 이 벗을 틀렸냐, 이 벗을 틀렸냐에 따라서 약점이 달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수업을 들으러 오는 애들한테 목표가 뭐냐고 물을 때 보통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발전. 이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경쟁에서. 그러니까 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실력을 좀 더 올리겠다. 난 발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발전이 아니고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온다. 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애들의 목표는 어떨지 몰라도 애들의 목표는 발전일지 몰라도 제 강의를 준비하는 제 목표는 빠른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발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5등급도 발전하고 있어요. 느릴 뿐인 거지. 그래서 발전은 1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빠른 발전. 자, 그럼 빠른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쟁에서 발전은 의미가 없어. 남보다 빠른 발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볼까요? 아프니까 병원 간다. 그럴싸하잖아요. 아프대. 병원 가라. 조언도 아니에요. 발견을 해야죠. 그래야 안과를 갈지 정형외과를 갈지 피부과를 갈지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등급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말했잖아요. 발전이 아니라니까. 빠른 발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는 거하고 모든 걸 나누고 이거 할 시간에 이걸 2번, 3번 봐야지 빠른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럼 수업이란 건 어떻게 돼요? 수업을 듣고 나면 이렇게 돼야 돼요. 1등급이면 이 정도가 지 단점이야. 2등급이면 이 정도가 지 단점이야. 3등급이면 이 정도가 지 단점이야. 그럼 공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쪽에서 와야 빠른 발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공부를. 그러니까 이걸 손대는 순간 발전이 느려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우리 애기가 공부하는 걸 보면 발전할 거야 이런 자세예요. 발견할 거야가 없다고.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학생도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발전의 준비가 아니고 빠른 발전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발견하는 거죠. 제 수업의 목표는 모든 애들한테 각자의 단점을 다 발견시켜 줍니다. 왜? 빠른 발전이 목표니까. 그래서 중요 정보 찾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 과정 속에서 저하고 자기의 풀이 과정과 제 강의를 비교해서 나만의 단점을 발견하고 저는 여기까지 해줍니다. 학원은 발전하는 곳이 아니고 제 강의는 발전을 위한 게 아니고 빠른 발전을 위한 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줬어. 근데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지 인생 지가 조지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빠져 있는 애를 질질 끌고 가려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도와주는 거지, 강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강하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약하게, 세상 간단한 이 말을 못해요. 내가 1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증명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날 죽여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가 맑아야 돼요, 수험생은. 이게 맞을까? 그럼 지는 거야.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맑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하고 강의를 추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제 강의를 갖다 좀이라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절대 강의 시간에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했잖아요. 이걸 증명할 뿐이에요. 자, 20페이지 30분 강의야, 숙제와. 그리고 나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함께 예를 들면 EBS 교재가 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그냥 이걸로 그냥 풀어주는 거야. 자, 6월 모의고사가 나올 거 아니야, 내년에. 내가 이걸로 다 풀어준다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력이라는 게 수능날 시험지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이 사람 강의를 들으니까 진짜로 내가 하는 노력들이 수능날 시험지에서 똑같이 나타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 30분 강의 이걸로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읽는 능력을 올려줬어. 중요한 정보를 찾는 능력을 올려줬어.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험장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쓱박, 쓱박, 쓱박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기본적으로 힘을 빼고 읽어. 단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면 거긴 뒤지게 세게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2-1으로 가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텝 3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발전을 한 거죠. 네. 어떻게? 이걸로 해도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뭐예요? 읽을 수 있어. 중요 정보를 찾을 수 있어. 근데 시험을 실패해. 왜 그래요? 제한된 시간 내에 찾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분 안에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텝 3는 제가 모의고사를 등급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동일한 형식, 동일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찾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패할 수 있는 특징을 미리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최대한 긴장감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하나만 발견하자. 네가 수능날 할 수 있는 이상한 짓을 하나만 발견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70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한 주에 하나씩 찾으면 그게 50개. 보통 애들은 수험생으로서 단점이 한 20개,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21번, 33번, 37번, 39번은 무조건 패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40개가 쉽고 5개가 어려워요. 근데 35개가 쉽고 10개가 어렵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객관적이야. 이게 주관적이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5개밖에 없어. 근데 이게 10개로 느껴져요. 왜 그래요? 이 5개를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21번을 오래 붙잡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안 풀려. 답이 안 보여. 그럼 22번도 어려워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야. 쉬어. 쉬라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 먼저 하고 어려운 문제 나중에. 이 간단한 걸 못해요, 수험생은. 이런 거조차도 연습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수능날 21번을 별표 치고 과감하게 패스하는 이 연습이 돼 있지 않은 애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채점을 알려주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간단한 건 이렇게 카톡으로 하고 복잡한 건 만나서 제가 대화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의 목표는 수시하고 정시 어쨌든 9장을 다 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정시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해서 수시 6장 안 쓰지 않아. 마지막에 다 써. 그럼 지금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수시하고 정시의 경쟁력을 높이자. 단 그거에서 우선순위는 영어가 되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선 4%가 아니고 8%. 확률이 높고. 근데 올리고 3월 달에 잘 보고 나면 떨어지지가 않아. 왜? 재수생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리고 겨울방학에 제가 특강을 하면 목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3월 달 목표로 하는데 3월을 목표로 하지만 달라야 돼요. 결국 공통은 수능이야. 그러면 나는 수능 전에 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돼. 그럼 계획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짜주면 됩니다. 말했잖아요. 4등급 애가 1등급의 계획표를 받으면 걔는 4등급밖에 안 돼요. 그냥 간단한 거야. 4등급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계속 4등급이야. 왜? 1등급 계획표를 따라해서 그래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짜줍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제 강의가 개강이 될 거니까 학원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데 혹시라도 우리 애가 학원에 문의하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이다. 그럼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애들한테 주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전이 아니고 빠른 발전입니다. 빠른 발전.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예요. 나도 이제 부모가 됐고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공부를 우리 애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안 하겠지만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그럼 저 같으면 그런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확신 주는 사람. 수험생활은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 엄청 힘들어. 근데 그래도 그걸 버틴 애들은 대부분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그거죠. 확신을 준다. 그리고 그걸 계속 증명한다. 그래서 적어도 머릿속에서 영어에 대한 고민을 없게 해준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제가 뵙게 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